자, 이번 강의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 실제 활용하는 활용예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책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법 조문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법 조문만 볼 수 있으면 책은 굳이 안 봐도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해설에 도움이 되는 게 기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페이지 보시면 2조인데 2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글자가 빠졌어요. 법률의 준말인 법이 빠졌을까요? 시행령인 령자가 빠졌을까요? 시행규칙이 규칙이 빠졌을까요? 그렇죠. 법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봐요. 법 제2조 정의.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고 2조는 그 법조문 순서겠죠. 그리고 대관료라고 하는 그 안에 제목이 정의네요. 자, 한번 읽어봐요. 뒤에 내용. 이 법에서 나 자신이죠.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일종의 규정문이라고도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개정 2014 1월 28일께서 원래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런 개정문이 있을 때마다 뒤에 더 들어가요. 자, 몇 개가 있습니까? 총 6가지인데 이런 숫자 1, 2, 3, 4를 어떻게 읽죠? 1호라고 읽습니까? 1항이라고 읽습니까? 1호죠. 항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되어 있고요. 하나씩 풀이해봐요. 자, 1호 봐요.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 법조문 읽을 때 몇 조 몇 조에 의한이란 글이 나오면 그건 지워버리셔도 돼요. 어디 위치 근거를 알리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좀 관계는 없어요. 뭐 또 생뚱맞게 이걸 3조로 4조로 고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만 나와요. 우리한테는 안 나오고. 자, 그래서 규정에 의한 가는 거 손으로 가리셔도 해석이 됩니다. 한번 봐요.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한번 잘라보시고요. 거래 당사자건 의 할 때 의자 뒤에 자르시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 그 밖의 권리를 옛날 말로 하면 기타라고 해요. 그래서 기타란 말을 지금은 그 밖의 권리라고 바뀌었어요. 자, 다시 보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가능 행위를 잘라버렸어요. 알선하는 것. 그러면 총 4개의 영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 1조 볼 때 칼질했던 거 기억하시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칼질한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어디가 중심인지 금방 습득이 가능해요. 한 번 더 연습할까요? 2호 봐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자격을 자르시고 취득한 자. 그러면 이해될 겁니다. 아니면 이 법 체크하시고요. 이 법이 자격을 말해주는 것이고 뒤에 취득한 자라고 보셔도 관계없고요. 중개업까지 하고 또 정리할게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잘라보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르시고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럼 3개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가 굳이 읽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정의 종료 다시 봐요.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 보조원 이렇게 되죠. 자, 칠판 보도록 해요. 정의는 많은 게 아니고 딱 6개밖에 없습니다. 이 6개는 다른 법률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우리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중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먼저 그 내용을 읽지 마세요. 기본 과정 때 다 할 것입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너 요즘 뭐 해? 보험해. 보험해? 그럼 어느 회사 다니겠어요? 보험업에 종사하겠죠.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보험업자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과거 명칭은요. 이 종전 명칭은 이것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하여 논자집에서 중개업자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자격증 가진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였죠. 이제 이거 편하죠. 여러분. 공인중개사고 이제 사무실 내어야 가능하다 했죠. 사무실 내는 거 우리가 개업이다. 이렇게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붙여 적을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전 명칭이 책에 나오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간단해요. 하는 일은 여러분 중개고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요. 그걸 실제 현행법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통과를 했어.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뭘까? 국가에서, 즉 공인기관에서 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요.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사장이라 할까요? 이 창업하면 그 사람 이름이 요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원이 되는 거 우리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소속이 되면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라고 하여 그 5번에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중개를 보조하러 왔다라고 하여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6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노란색 잡았어요, 여러분. 일단 순서 관계없이 합시다. 중개,
중개업,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셋, 공인중개사 넷, 그리고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없이 하는 중개보조원. 이렇게 6가지만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용어들을 언제 어디서 쓸 것인지 먼저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중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무엇? 중개업.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장님들을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이런 합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그래야 직원이 들어왔어. 자격증 있는 직원이야. 소속 공인중개사. 없는 중개원이야. 없는 사람이야. 중개보조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책읽는 습성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내용들이 여러분이 기본 교재에서 제가 할 것이니까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글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인데도 해석을 자꾸 끊어서 하세요. 자, 봐요. 거래 당사자 강화는 있는데 거래는 이익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익. 잠시만요. 이거 하나 팁 드릴게요. 특정 출판사 이야기 나오더라도 뭐 불편함은 느끼지 마세요. 이게 뭐 저희들이 실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사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법률 용어 사전인데 제발 국어 사전 가지고 찾으면 안 돼요. 이 학원에 수업하다 보면 가끔가다 용어 몰라가고 국어 사전 들고 오시는데 벌컥해져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안 되고 법률 용어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시면요. 휴대폰 되죠. 현암사라는 데가 있고요. 법전 출판사라고 있어요. 법전 출판사. 이 특정 브랜드 말씀드리면 신뢰될지 모르지만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단지 제 눈에 좋아서 그래요. 윤건수 눈에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현암사와 법전 출판사 들어가면 이 법률 용어 사전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해야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영영 사전, 영어를 영어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법률을 법률로 공부하되 한 하루에 3개 정도만 법률 용어 공부하더라도 얼추 중개사 시험 다 붙어요. 그러니까 용어 많이 공부하시기 바래요. 다시 수업 나갈게요. 이 거래라고 하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입니다. 보고자 또는 보는 자인데 그런 사람이 당사자로 놓여졌다. 그러면 이게 계약으로 뭉쳐져 있다. 그 사이에 사이간자,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점으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익을 보고자 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봐요. 우리가 2조의 1호죠. 여러분 책 가지고 가셔도 돼요. 4페이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라고 돼 있죠. 제가 하나씩 풀이법을 어떻게 할지 더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 과정이 새로 합니다, 여러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자, 보세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공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것을 매매를 하고 싶어요. 사고 팔고 싶어요. 나 이 집을 당신 집하고 바꾸고 싶어. 또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임대차도 하고 싶어. 근데 이것만 할래? 아니, 많다고. 이 많은 걸 그 밖의 권리라고 표현하고요. 그 밖의 권리. 이걸 어떻게 해줄까? 내가 더 가서. 너는 내가 집이 없으니까 너를 통해 집을 사고자 해. 만들어줄까? 있는 사람은 팔겠죠. 팔아줄까? 아니면 잠시 바꾸어줄까? 득실 변경을 결국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줄까? 내가 소개시켜줘, 알선해줘 이거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져오되 그 물건 가져오는 양 당사자 사고자 하는 이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하되 그들이 원하는 이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 때 소개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또 어렵죠. 더 쉽게 하려고 하는데 더 어렵죠. 지금 이게 이 풀이가 이런 식이에요. 출판사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사례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사례 어떤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3억에 처분하고자. 간단하네요.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 제가 잡았어요. 빨간색. A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거래 당사자죠. 됐죠? 그리고 주택이 뭐예요? 이 중개대상물이죠. 그리고 3억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이건 뭐 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자,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매매에 해당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 소개시켜달라. 알선다 가잖아요. 우리 간단합니다. 이 쉬운 말을 이렇게 한 것을 좀 포괄적으로 한 게 법적 성격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칼질을 자꾸 하는 습성을 들여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면 거래 당사자도 그런 의미바가 있으니까 적었겠죠. 자, 그래서 제목들 중심으로 보세요. 6페이지도 보시면 중개업 어떻게 나눴는지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일단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렇게 쪼개놓은 것들이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6페이지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나오는데 법인과 개인 이렇게 갈라지죠. 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표는 제가 원래 많이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 칠판 잠시 봐요.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 좀 할 거예요.
이 계공이라고 하면 모든 계공이 돼버리는데요. 단체로 하게 되면 이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어떤 혼란한 걸 개인이라고 해요. 이 단체의 경우도 여러분이 중개를 목적으로 한다요. 중개법인. 어떤 타 법률의 목적이 이루어진다요. 특수법인. 이렇게 갈라져요. 이건 적지 마세요, 여러분. 다 나중에 프린터, 책이 다 있습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 개인도 과거 기득권, 옛날부터 하던 기득권을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정식 면칭은요, 부칙 제6조 2항의 계공이라고 합니다. 정식 면칭이 다 있어요. 일단 생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말 계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빨간색을 미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이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 의미가 없는 존재고요. 그리고 이 중개인의 경우는 과거 기득권에 의해서 지금 한 60년 이상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가 한 60세 이상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 기득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이에요.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개인인 계공하고 법인인 중개법인 이 두 가지가 우리 수업의 대상이에요. 나는 혼자 일할래, 단체로 일할래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페이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7페이지 보면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소속 공인 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탁탁 치고 가면 돼요. 밑에 표는 참고로 보고요. 자, 이제 8페이지 중개대성물 범위인데 이것도 쉬워요. 한번 칠판 봐요. 어떻게 읽는지만 자꾸 기억하면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론 끄집어내는 만큼 다 끄집어내 보세요. 앞에 뭐 글자 넣을 거예요. 자, 봐요. 노란색 잡았어요. 중개는 속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걸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옆 나라 좀 길쭉한 나라 있죠. 그 나라를 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에 집을 하나 팔고 싶다. 적용될까요? 아니요. 우리 국내법밖에 적용이 안 돼요. 못하겠죠? 그럼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국내 그럼 비행기는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법에는 테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의 테두리. 그럼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법에서 정해놔야 됩니다. 법에서. 그래서 법정, 중개. 이게 범위를 정하는 거죠. 범위.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여 중개, 즉 소개를 하되 그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 대상물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 책 보지 마요. 법에서 정해둔 중개. 이게 합쳐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대상물이 됐죠? 판사를 위해서 옆으로 돌린 것밖에 없어요. 법에 정한 건 어떤 게 돼 있을까? 법률과 시행령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요,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 적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시행령에는 임목. 광업지당, 공장지당. 이렇게 토, 근, 입, 광, 공이라고 5가지가 있고요. 중개라고 하는 건 다시 갈라집니다. 이것이 사적 소유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계공이 개입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개인 거여야 되고, 그리고 사적 개입이 개인이죠. 계공이 개입, 이게 3번째입니다. 이게 동시 요건 되면 이제 대상물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 어렵잖아요. 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지 마시고요. 그 내용 바로 보지도 말고 약간 판단할 시간 잠시는 가지는 게 좋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사람이 왔습니다. A와 B가 왔습니다. A의 경우는 토지를 가져오고요. 이 사람은 항공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개해 준다 하니까. 자, 그러면 먼저 법에서 정하는 것이 5개 속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요. 항공기는 없죠? 자, 빠집니다. 자, 토지를 가져왔어요. 이제 토지를 가져왔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누구 토지인가라고 알아본다 이거예요. 누구 토지인가 알아보니까 결국 이거는 이 국내에 있지만 할아버지 토지고요. 이건 본인 토지예요. 그러면 개인 것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죠. 할아버지 토지도 가능합니다. 국가 거라고 할까요? 그러면 좀 제한성을 두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본인 거 아니죠. 개인 거 아니죠. 그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즉 사적 소유여야 한다. 자, 그럼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뭘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 진행 중인가? 진행이 완료, 진행 후인가? 그러면 진행 중이라면 큰아들 뭐 주시고 둘째 뭐 주세요. 이 말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적 소유 중, 계공 개입 여부가 부족해요. 개공 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뭐예요?
법에서 정하고 사적 소유여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개공 개입이 된다. 이 세 가지 동시에 있었을 때 우리는 대상물이라고 한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자꾸 뭐 새로운 걸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이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개대상물 되기 위한 요건이라 하여 그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들으시죠? 해서 이 8, 9는 그러한 것에 대한 판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외우지 마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11페이지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좀 제도를 이야기하면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목 위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장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장. 먼저 2장에 들어가서 절 단위 보시고 난 다음 그 절에 맞추어 다시 소 제목을 좀 기억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 없이 시험 뭐 거의 다 붙게 돼버려요. 자, 11페이지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자, 11페이지는 이거예요. 시험인데요. 우리나라 시험은 다 대다수 이렇습니다. 시험 제도에 가는 거예요. 본 수업 들어가면 이제 이거 페이지 넘버링 해드릴게요. 우리 기본 과정. 자, 이제 봐요. 먼저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을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글자 자세히 보세요. 시험위원회입니다. 시험. 자, 이제 수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외우지 말고 자꾸 대입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자, 노란색 잡았어요. 자, 이 위원회가 하는 것은 시험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거예요. 접수됐죠? 자,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회라고 돼 있잖아요. 회. 여러분 무슨 위원과 위원회는 다른 말이에요. 위원회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모임 단체입니다. 단체. 단체라면 어디 지정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속이 어디에요? 라고 물으면 국토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시험 제도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많이 위임되어 있거든요. 이거 또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소속인은 항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구성원의 경우도 이 위원회니까 우두머리가 위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위원이 됩니다. 외울 게 없어요. 이 참고로 그 구성원은요, 우리 딱 5대5 딱 떨어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항상 그래서 위원장 포함하여 홀수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시험위원회가 뭘 할까요? 시험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기에 연구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라고 해요. 자, 이제 글자 끊어봐요. 시험을 시행하는, 직접 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때린 사람한테 혼내는 거 아시죠? 때린 사람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혼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험 시행 기간의 장, 이 시행을 담당하는 관계장이 어떻게 이 내용을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시험위원회가 이름은 바뀌었어요. 지금 시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기 옛날 말이고 흰색이 여기 지금 최신 말이죠. 자,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갈라져 있어요. 적지 마세요, 이런 거. 여러분 다 나중에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한번 봐요. 이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실제 시험을 주관하는데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요. 시험을 주관할 때 시간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1년에 운전면허 다음으로 일반 고시에서 일반 승인이 치는 시험으로서 제일 많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사람들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넘겨줍니다.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고 잘 봐요. 이제 출제를 할 수 있는 위원을 문제를 바라봐요. 여기는 위원 돼 있죠? 이 위원회죠. 그 말은요. 문제 한번 내고 이 사람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집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여기서 이제 기다릴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현행 문제는요. 자격 패스 기준이 있지만 누가 시험을 못 친다 이 말은 아주 제한적으로 못 치는 사람만 돼 있어요. 자, 시험 응시 이제 하러 갈게요. 이 시험 응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이제 중요하죠. 이 응시 불가입니다. 응시 불가. 응시 불가는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인데 우리 현행 법에는 자기 지소 3년, 부정행위 5년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적을까요? 3년. 시험장에서 옆 친구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5년 됩니다. 자, 요거 외, 응시 요거 외는 다 응시합니다. 요거 외는 다 응시해요. 요거 외는
얘는 어떻게 응시됩니다. 자, 왜 응시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미술경에서 시험 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또는 외국인, 토마스 아저씨는요? 미치코 양은 다 칠 수 있어요. 뭐든 칠 수 있습니다. 뭐 교도소 가도 다 시험 쳐요. 자, 이 시험 응시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당락이 나옵니다. 자, 평균 60점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격이 되죠. 자, 이제부터 잘 봐요. 합격을 한번 뭐 줘야 돼요? 합격증을 주죠. 자, 우리 칠판 요 중간 다시 봐요. 자, 빨간색 잡았습니다. 시도의사가 문제를 내게 되면 누가 해줄까요? 시도의사 주겠죠? 국장이 하면 국장이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합격증을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합격이란 발표죠. 정확히 말하면 합격이란 발표를 누가 한다? 저기 있는 시험 시행 기간에 장이 한다 이거예요. 이거 좀 두 가지 적어야 됩니다. 합격 발표를 해요. 하지만 실제 자격증은 누가 줄까? 이게 달라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라고 했는데 그 예외가 몇 번일까? 지금까지 26번 시험 치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시험 전체 심의회가 얘가 우리 한 1년에 몇 명 모집하고 싶어. 얘를 50명 할까요? 얘들은 50명 모집하고 싶어 해서 시조사 위임을 줬습니다. 한 시조사가 펑크를 냈어요. 즉 50명 모집해야 되는데 한 3명, 한 명 모집했다면 49명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급에. 그런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험식 심의위원회가 그때는 노란색 표처럼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SOS 요청을 해버려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떤 긴급을 요구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합격은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하지만 자격증 교부라고 할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할까요? 왔다 갔다 안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할까요? 위에죠. 그래서 위에 시도지사에게 우리 자격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자격증을 받으면 예쁘게 써야 되는데 이제 활용면입니다. 예쁘게 써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개설 등록용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활용을 안 하는 사람, 이 가입할까요?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의 뭐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이 이 전혀 다른데 관심을 가집니다. 자, 이제부터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들어봐요. 이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할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 칠판 봐요. 일단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해요. 야, 등록증을 다른데 한번 써보자. 이중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중 등록하려면 뭐 해요? 이중 사무소 내야 되죠. 이렇게 사무소 용도 내는 데도 쓰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좀 적죠. 임대할 때도 자격증 필요해요. 그걸 또 어디 합니까? 자격증은 남들에게 양도돼요. 팔아버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용도로 씁니다. 원래 용도는 계속 등록해서 증서적 써야 되는데 이 기타 용도 불필요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유사민지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 용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용도가 정상적이면 괜찮아요. 비정상적이면 제재가 온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논리 대화를 알게 되면 법조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1페이지부터. 자, 그거 보시면 시험 시행 기간이라 하여 원칙 예외 글자 금방 보이죠.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시 자격 제한자는 우리가 12페이지 있습니다. 12페이지. 방갈로 2번과 3번 있죠. 그리고 밑에 전책심의위원회 이 얘기가 나와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방갈로 1번에 있죠. 심의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가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합격자 공고 나오죠. 합격자는 누가 합니까? 이 전반적인 시험에 있어서 할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고 자기는 시도사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비롯해서 그 13페이지 하단에 자격증 양도, 양수 이런 거 뭐 유사 명칭 14페이지까지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그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15페이지 우리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인데 요것도 조금 더 보고 우리 시도를 할까요? 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잠시 멈추고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지금 이번 입문 과정에는요. 제가 전체적인 그림 형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 우리 칠판 봐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이야기 좀 합시다. 서울대 가는 거. 일단 이 학생은 서울대 입학하려고 해요. 자, 어디서 뭐 대구에서 올라왔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고3이면 어찌해야 돼요? 수능 점수 내려면 수능 시험을 쳐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뚜벅뚜벅 가서 서울에 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이제 경쟁이라 하는 단계에 의해서 비교 수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합격 기투라인 그 가이드라인 하나요? 그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접수된 거와 그 기준을 비교해서 맞다라고 하게 되면 뭐 떨어집니까? 그 집에 합격 통지서가 가죠. 그리고 나서 합격 통지서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 다니나요? 아니죠. 등록금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증 받으면 그때부터 그 학교 학생이 되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요 내용이 우리 개설 등록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숫자 1. 등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요건이라고 할게요.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수능 점수하고 기준 비교한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하여 맞다라고 하면 이제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과가 나와요. 여기 합격 통지서 오듯이 여기도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씁니다. 등록 처분 통지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돈을 넣어야 학교 다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 하다가 문제 생길 걸 대비하여 보증서 작성해.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등록했으니 등록증 줄게. 이렇게 되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100% 똑같아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모두 다 행정 관련 업무에서 똑같은 걸 가져와가 편법 모디파이 수정했는 거예요. 다 수정. 그래서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책은 안 봤지만 문제점 있는 사람을 단속한다면 1에서 6번 사이에 언제 해야 문제가 안 발생할까요? 그렇죠. 심사하는 요 단계에서 우리가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면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국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결격사유 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결격사유 제도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 해야 돼요. 자, 우리 15페이지부터 제목 한번 구성해 볼까요? 먼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결격사유 두 가지 테마죠. 이때 등록 의무는 특별한 거 없어요. 개설 등록 절차인데 먼저 이 순서는 우리가 절차상의 순서고요. 우리 기본 교재의 경우는 법조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 말고 양갈로 1, 2, 3, 4 반갈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세요. 자, 15페이지 하단에 등록 기준 요건 이런 거 있죠. 그러면 16페이지 등록 관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갈로 3번에 등록 신청이라는 말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뭐 뒤에 17페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등록 처분 서면 통지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거죠. 그리고 등록증 교부, 돈 내면 등록 준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18페이지 등록의 효력 소멸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서 제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19페이지도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비롯하여 양도 대여까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 봐요. 자격증 가진 사람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이 사람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를 하게 되면 양도는 팔아버렸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같이 처벌해야 되겠죠. 자, 일단 양도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자격증. 자, 이제 봐요.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미보유자가 달라요. 보유한 사람의 경우는 이건 일종의 신분권입니다. 그 사람 몸에서 이탈하게 되면 권리 다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이것은 신분권이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하나 예래요, 여러분. 지금 할 단계는 아니지만 미보유자 1년에 1천 이렇게 돼요. 1년 이하시니 2천만 이하 벌금인데 자, 그러면 지금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자, 이거 봐요. 일단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어떻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될 것이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자신의 권리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이 자기 취소죠. 등록은 등록 취소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1년에 1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유 사람의 자격증, 등록증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1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앞에 자격증 왔을 때도 어떻게 제재가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제재죠. 해서 제 과목의 경우는 끝까지 제재 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9페이지까지 제목전도 정리됐고, 자, 20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인데, 이건 양이 조금 있으니까 한 템포만 쉬고 우리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